안녕하세요. 저는 메가로스쿨에서 추리논증을 강의하고 있는 한하상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9월부터 우리가 진행하는 강의는 인문 강의입니다. 7월, 8월에 초심자 인문 강의를 진행해가지고 정말 공부가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초심자 인문 강의 때는 진짜 한 문제 한 문제씩 좀 천천히 나갔죠. 물론 9월에 진행하는 인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초심자 인문 강의를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뭔가 교수 패스를 신청해서 듣는 분들은 초심자 인문 강의 듣고 이어서 인문 강의 듣는 것이 좀 낫겠지만 어쨌든 단과로 듣거나 오프라인 앉아 계시는 분들 역시도 초심자 인문 강의를 꼭 듣지 않더라도 인문 강의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정리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인문 강의에서는 지금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출 분석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출 분석을 물론 이제 유형별로도 우리가 기출 문제를 분류할 수 있긴 합니다. 그 법학전문협의회에서도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분리해서 추리 논증을 추리랑 논증으로 구분을 하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어 추리, 모형 추리, 논증 같은 것도 논증 분석, 논쟁과 반론, 논증 평가 등등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분명 유형별로 우리가 눈에 보이긴 해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거는 논증 분석이네, 이거는 논쟁과 반론이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진 않거든요. 오히려 시험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보이는 건 뭐냐면 지금 법학 부분이구나, 법학이 끝나면 지금 인문학으로 넘어가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소재별로는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점점 진행하면서 확인을 하시겠지만 소재별로 우리가 제시문을 읽는 것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특히나 선지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게임 같은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로만 대강 이야기를 하면 법학이 보통 12개에서 한 13개, 인문도 12개에서 13개. 그러니까 법이랑 인문의 비중이 가장 크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적었다는 건 뭡니까? 실제 시험도 이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부터 한 12번, 13번까지가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바로 한 26번 정도까지 인문이 나오고 또 한 31번 정도까지 사회가 나오고 이어서 논리게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문제, 6문제 과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으로 가면 어떤 게 있냐, 수험생 중에서 절반 정도는 문제를 한 순서대로 푸시는 것 같고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좀 순서를 틀어갖고 보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인문부터 좀 보겠다, 가끔씩은 과학부터 풀겠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어떤 순서대로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문제를 순서대로 푼다라고 했을 때 총 40문제 중에서 31번부터 40번, 즉 뒤쪽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여기 있는 논리게임이랑 과학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아까 우리가 촬영하기 전에도 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풀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답을 구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특히나 어떤 경우들이 있냐? 이상한 문제에 내가 잘못 꽂혀가지고 7분, 8분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페이스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적어도 31번 들어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30분 정도는 남아 있어야 내가 10문제를 안정적으로 푸는데 시간이 15분, 20분밖에 남지 않으면 몇 개 골라 풀거나 아니면 시간에 쫓겨서 한 문제당 2분에 끊다 보면 이쪽의 정답률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올해 시험이 그랬어요. 시험 마치고 학생들이랑 상담해보고 체크를 해봤을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1번부터 30번까지는 문제를 풀고 틀린 문항의 개수가 적어도 그래도 평균 이상 받은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많이 틀려도 한 6개, 30번까지는. 그리고 좀 적게 틀린 학생들은 한 3개, 4개. 그런데 오히려 특히 올해 두드러진 특징은 뭐였냐면 31번부터 40번까지 그래도 10문제 중에서 한 5개 정도로 버틴 학생들은 30개 정도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10개 중에 2개 맞고 1개 맞고 다 틀리고 이런 경우들이 좀 평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뒤에가 더 헷갈리고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앞에랑 다르게 뒤에서는 내가 시간 확보를 못해서 안정적으로 풀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또 이어지더라, 이렇게도 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특히 올해가 왜 그랬냐면 보통 학생들이 법조문이나 이런 중간에 계산들이 센 게 나오면 그런 계산들을 보자마자 다 넘겨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뒤에 문제들을 그래도 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계산 문제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앞을 다 푼 거예요. 넘긴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 우리가 5월, 6월, 7월에 계속 연습하는 부분은 40문제를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접근을 할지를 계속 여러분들도 풀어보고 피드백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이게 40문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5월부터 한 10주 정도 그렇게 20회분을 풀긴 하지만 4월에는 그러면 한 8회 정도로 해가지고 하프로 연습을 해요. 20문제씩 푸는 연습을. 그리고 3월에는 우리 무슨 연습을 하냐? 10문제씩 푸는 연습을 합니다. 모의고사를 가지고.
그래서 10문제씩 20문제씩 이렇게 연결해서 확장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런 운영적인 단계보다는 일단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가, 물론 당연히 해석이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답을 구할 것인지. 법학에서의 해석의 정도와 인문학에서 해석의 정도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사회과학이랑 과학기술로 넘어가도 거기서도 좀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소재별로 접근을 하면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조하려는 건 제시문을 어떻게 접근할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3분 동안 푼다라고 했을 때 때로는 지문을 2분 동안 확인하고 선지를 1분 동안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우에는 정답률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습할 방법은 지문을 2분보다는 1분에 가까운 시간으로 조금 더 빠르게 타이트하게 지문을 확인하고, 그리고 선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1분보다는 2분으로 늘리면서 선지 하나당 투입되는 시간을 한 30초에서 40초씩 가져가면서 정답률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한 문제씩 풀면서 연습을 시킬 거고, 또 수업 때 다 못 나간 문제들은 과제로 드려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풀어온 걸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도 너무 지문도 꼼꼼히 보고 선지도 꼼꼼히 보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전달 드린 방법대로 지문을, 이제 물론 아직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문을 좀 약간 타이트하게 보고 선지를 길게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지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촬영 전에 좀 약간 대기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1번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법학이죠. 시작이 법학 문제들을 보면서 계속 지문에 대한 어떤 접근, 이걸 하나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연습 때는 잘 안 그래요. 근데 시험장에서 우리가 많이 보이는 모습인데, 연습할 때는 필요 없는 애들은 바로바로 지나가고 중요한 이야기에 다들 잘 집중을 합니다. 근데 뭔가 시험장에만 가면 내가 단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시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고 체크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제시문을 특히 읽는 과정에서 정보의 경중을 가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다고 모든 이야기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정말 여러 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문제만 가져온 건 아니지만,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의미 없는, 그러니까 정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존재해요. 특히나 이게 이제 문단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문단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선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사용되지 않는다의 기준은 뭐냐? 보통 제시문에서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선지에서 보통 쓰이지가 않아요.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선지에서 이 부분이 활용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1문단 같은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특별한 경우에는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물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우린 뭡니까? 사실 1문단에 있는 이야기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어떤 연습을 좀 병행하려고 하냐, 뭐 나중에, 그 엄청 나중이 아니라 그냥 바로 오늘이나 이제 다음 시간인데,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연습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어떤 연습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처음에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신경 안 써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슬러시 표시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답을 구하는 과정까지 이 부분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럼 제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슬러시를 그었는데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쓰였다? 그런 거라면 내가 이 부분은 좀 누락을 했구나, 미스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조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그어봐야, 그리고 선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슬러시 친 부분이 쓰였는지 쓰이지 않았는지, 어떻게 보면 오늘도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보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1문단은 특별한 경우에는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런 것들 일단 우리가 지나가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지문을 다 이해하면서 기억하면서 길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선지를 보고 찾아가는 식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에 10몇 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보면 한 95% 이상 거의 모든 선지들은 뭐냐, 필요한 부분, 짧게는 한두 줄, 길게는 세네 줄만 확인하면 정답, 선지의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글의 맥락이나 흐름을 따라가서 선지를 해결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법학에서,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에서, 과학기술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처음에 굳이 다 따라갈 필요가 없었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은 뭐냐, 특히 법학에서 중요한데, 선지를 보고 이게 2문단에 해당되는 건지 3문단에 해당되는 건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법학에서 중요하다고 하냐면, 그래도 인문이나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나름 잘 찾아가는데, 법학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문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말고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잘 못 찾고 헷갈리니까 개별 선지를 풀 때마다 전체 조문을 다 읽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시간을 지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도 중요하지만